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가 22일간의 국감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행자부 국감이 파행됐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관련된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 때문에 파행된 건데요. 관련 리포트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장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어떤 장관보다 주의하고 몸조심을 해야 말조심을 해야 되는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 아닙니다. 위법의 문제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옹호하며 파행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정종 장관의 저 당시에 지명을 받고 당황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4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두 차례 나눠 실시되는 올해 국감은 첫날부터 강대강 대치 속에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이 야당은 탄핵 소추를 할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셈이고요. 반면에 여당은 이거 다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 행자부 국감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오늘 분위기만 보면 그런데 차명진 전 의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종섭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손해를 봤죠.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에 경주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데 네.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면 지난번에 건은희 씨처럼 그분은 경주에서 당선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새누리당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아, 지금 저 새정치연합 광주의 건은희 의원을 예로 드신 겁니까? 예. 다만 이거 갖고 무슨 뭐 탄핵한다 뭐 이러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네. 저는 법적으로 이게 글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도 문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진짜 그 행자위 국감과 관련된 자기들이 카드가 좀 있다면 내일이라도 아마 나올 거고 카드가 없어서 그냥 계속 보이콧하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삼 기자? 우선 뭐 규범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여당도 너무 이렇게 무작정 감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저렇게 파행을 할 정도의 이 사안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그 상임위 국감을 열어서 더 따지고 정말로 내년 총선에 있어서 주무장관으로서 강권 선거가 되지 않도록 네. 그런 그 예방적 조치를 훨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야당의 그 국감 파행도 좀 심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도 잠깐 짚어보죠. 지금 여당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의 공정성 이 문제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여당 쪽에서는 그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야당 쪽은 이거 재갈 물리는 거다, 위축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맞서고 있거든요. 그 점은 민정상 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재갈 물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여당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그렇지만 야당 이걸 방어하는 것이 물론 포탈도 하나의 그 이제 언론화돼 있는데 네. 그 공정성을 떠나서 그 포탈에 무슨 언론의 과거의 그 독재 시절 정권들이 갖다가 재갈 물리듯이 그 정도로 지금 여당이 하는 건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길들이는 차원에서는 정치 공세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정권에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7년 했으니까 네. 7년 활동안에 저도 이제 실수한 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련 기사나 블로그가 참 안 봤으면 좋겠는데 때만 되면 이렇게 그냥 몇 년 전 건데 계속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잘한 거 이런 거는 뭐 안 보이고 그래서 네. 혹시 제가 저랑 경쟁자 되는 사람 다른 사람 거는 어떤가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실수 많이 했는데 또 그 사람 거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포털에 기사가 올라가고 블로그가 올라가는 그 어떤 것이 위로 올라가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공식에 대해서 좀 저도 솔직히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뉴스의 속성 중에 네. 이를테면은 개가 사람을 문 거는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은 뉴스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다 잘하는 거를 뉴스로 취급하는 언론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된 일이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러나 뭔가 잘못되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뉴스는 자꾸 올리는데 뭐 그런 잘못을 많이 하셨나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제 것만 아니라 예. 혹시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만 봐서 그런지 저가 좀 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무슨 공식이 그런가?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 나쁜 것만 다 위로 올라가지. 하여튼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뭔가 이게 지금 여당에 좀 편향적이다, 조금 너무 비판적이다,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를 참 알아보겠다고 지금 증인을 채택한 건데, 그런데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포털 쪽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상임위 이 국감의 공방이 이런 수준으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배종찬 본부장. 네. 이번 국감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감이기 때문에 뭐 여야가 뭐 무척 긴장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곧바로 국민 여론으로 반영이 되고 또 총선의 표로 반영이 되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총선의 어떤 전초전 같은 양상을 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 공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은 노동개혁이라든지 네. 경제 활성화법 통과라든지 그리고 네.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또는 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이 경제민주화법, 경제정의 관련되는 그런 관련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통과되기를 원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쟁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은 정치적 입장에서의 네. 이해득실을 따지는 쪽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후폭풍을 맞을 우려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폭풍도 가능하다. 근데요, 예. 이게 있습니다. 그 국감에서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잘하고 정부의 약점을 잘 꽂으면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대표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정 감시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뜬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아니면 동네 무슨 구의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의원들은 이 국감이 그야말로 완전히 펼쳐진 장마당이죠.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튀려고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옛날에 국감할 때 뱀도 제가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반성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한번 튀어보려고 그러고 예. 또 증인 불러다가는 막 증인을 그냥 망신 주려고 그러고 대리 만족을 좀 시켜주려고. 뱀 갖고 나왔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그런 그런 식의 짓은 국감은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겠다.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면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런 식의 그 튀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 이벤트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이게 국민들한테는 별로 그 호응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서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지역구 주민들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인지도를 더욱 높이 올리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발전 공약에 대해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있겠습니다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의 어떤 생산적인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어야 알겠습니다. 지역구 예. 주민들도 만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저는 그냥 어떻게 한 건 하려고 튀어보려고 하는 그 의원들, 이게 정말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 거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놔가지고요. 예. 카메라 없으면은 또 안 해버려요. 그리고 또 지역구 행사에 바로 가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국회의 4년차 국감은 뭐 되게 얘기들 보좌진들 얘기로는 그 처삼촌네 그냥 벌초하듯이 슬렁슬렁 한다라고 관행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 딱 하고 예. 애국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아니면 많은 아주 그 천박한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이 국회의원 하면서 나 이런 국감까지 해봤는데 다시는 그거 안 한다. 이렇게까지 고백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거 좀 깜짝 이벤트처럼 준비한 의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참 오늘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 봐주기 선고가 나왔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리포트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아주 상습 투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과정에 김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새 정치인 가족에게 더 중형을 선고한다며 자신은 양형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사위의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모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파혼하라고 설득했지만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위가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부터 6달 뒤인 지난달 26일에 김 대표의 차녀인 현경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지금 사건 자체는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하기 전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됐는데 이제 뒤늦게 이것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양형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 쪽에서 지금 문제를 이번에 제기했습니다. 국감장에서 김무성 대표는 양형에 영향을 준 바 없다. 재판 다 끝난 다음에야 알고서 결혼을 말렸는데 딸이 울면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상황 자체가 그 가정사와 얽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상습 마약 투여를 한 부분과 얽혀 있기도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예,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팩트와는 무관하게 서영교 의원이 저 얘기를 국감 현장이 아니라 의회사당 밖에서 얘기했으면 저건 명예훼손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히 한 개인의 네. 그 이 사생활을 저렇게 들춰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마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죠.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마치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힘을 가해서 양형에 영향을 준 것처럼 얘기한 거는 또 더 플러스 알파 명예훼손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연 김무성 대표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나한테 저런 딸이 있었으면 네. 내가 결혼을 말렸을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예.
하여튼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치지만은 그건 사생활 부분이고요. 여당 대표로서 중요 대권 후보로서의 김무성 대표가 과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양형에 영향력을 미쳤냐 안 미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법원에는 영향력을 안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 내릴 적에 그때는 이미 시기상으로 보면은 혼담이 오고 가고 할 정도인데 과연 그때도 몰랐다고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만은 그런 의혹들이 계속 어떤 다른 증거에서 나오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법적인 관련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논란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줄곧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단순한 정치인이나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자기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후보, 높은 인물이 이러한 어떤 가족과 관련된 이슈이고 또 마약이라는 부분은 이 병역과 함께 자녀 또는 자녀 아닌 다른 가족들과 관련된 이런 예민한 그런 문제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경우에 또 확대될 경우에는 그만큼 안정감이 있는 정치인 또 안정감이 있는 통치 능력을 논란 없이 갖출 수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어떤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논란과 별도로 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도 과거에 마약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바로 그냥 김무성 대표의 다음 대선 지지율하고 바로 연결될 거라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영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사고 안 친다면 뭐 이거 갖고 꼭 문제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 법원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게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참고 사항이고 사안에 따라서 그 양형 기준을 넘어서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이번 집행유예 경우에 무슨 압력을 받아서 재판 선고가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통상 이 경우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는 건데 이게 항소를 안 했어요. 근데 검찰은 지금 뭐 왜 항소를 안 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이 상황을 볼 때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여론 전문가로서 예측을 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영찬 모매의 말씀대로. 아니, 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신제가 측면이 있는 거고, 또 그 가와만사성이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아무튼 마약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있는 건데,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더 안아야 될 굉장히 큰 부담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건 하기 위해서 터뜨렸다. 이걸 떠나서 김무성 대표가 계속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담 사항이 하나 생겼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오늘 국감장에서 이제 드러났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단 정리될 수도 있는데 좀 상황을 저희들이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무성 대표의 그 이 사이에 마약 관련 집행유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 서영교 의원은 얼마 전에 배승희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윤우덕 의원 고소한 거 취소하라고 그랬다며요. 그리고 또 자기는 그렇게 또 힘을 쓰려고 그래 또 백을. 그래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면 승부수인지 뭐 꼼수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민영삼 원장은 이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꼼수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승부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불리할 적에 불리할 조건을 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불리할 줄 알고 질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지는 게 승부수고요. 지금은 중앙이 거의 다 통과될 상황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내놓는 것은 비켜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저는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런 권력 투쟁 현상을 딱 하나의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선입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좌파를 얼마나 더 많이 공천하는가 이게 최대의 목적입니다. 네. 총선에서 여당을 이기는 것보다 이겨야 돼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좌파를 공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바로 내놓은 카드가 혁신. 그 혁신을 통해서 이제 물갈이 이런 틀도 만들고 또 혁신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네.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입각해서 이번에 재심안도 내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공천 이 총선 관점에서 볼 때 비노 이런 네. 사람들은 공천은 받아야 되겠고 또 호남이 아닌 사람은 공천 받아도 이겨야 되니까 존재감을 부각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기 지역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확 문재인 대표하고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부수입니까 꼼수입니까? 이 꼼수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꼼수적 승부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노무현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의식이 있었어요. 네. 삼김청산이라는. 제가 볼 때는 문 대표는 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비노 진영에서는 기왕에 하려면 중앙에서의 재신임이 아니라 전대를 열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조기 전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팽팽하게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론과 비노 세력의 조기 전대론이 지금 맞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론은 어느 쪽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여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정당의 이 새정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혁신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재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보여진다면 네.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인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44%의 지지율인 반면에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2%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지지율 거기다 이 심장이고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조차도 복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 본질 자체는 재신임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그동안 줄곧 지지층들이 이야기해왔던 이 혁신안의 내용을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가져가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 달 동안 변하지 않았던 이 지지율은 단순히 당 내의 인사들만 이 의견을 모아서 공감대 그리고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이 지지층, 그중에서도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네. 이 국면의 파고를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신임론이 아니라 조기 전대를 통해서 뭘 해야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 여론의 향배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지지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본질적인 무엇인가의 변화를 보여주어야만 이러한 어떤 예. 조기 전대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심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또 그것도 이제 뭐냐면 1차 혁신으로 한 6개월 끌고 그다음에 재신임 방법론으로 또 한 2개월 끌면 선거 4개월 남아요. 아하, 예. 그러면 뭐 그다음에 싸우고 싶은 사람도 못 싸워요. 다 지역구에 나가서 득표 활동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의 재심의 핵심 목표는 뭐냐? 시간 끌기다. 예.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신당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새 판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 복당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은?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탈당은 없다고 그러고 천정배 의원은 복당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시간을 두고 뭔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그 최대 공약수는 아무튼 문재인 대표 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야권이. 거기에 최대 공약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해동이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표가 이 그 재신임안을 2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안철수, 천정배 두 의원이 만나니까 하다닥 조급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로 재신임안 어제 긴급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그 해결을 가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적에 오히려 그 야권의 신당 움직임이나 야권이 새로 가는 데 있어서 안철수, 천정배 두 의원 회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야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흘러와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모시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